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05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저희가 105화를 저번 주에 녹음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녹음 파일이 생겨서, 손상이 있어서, 그래서 재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 네, 이번에 두 차례 방송 동시에 나갈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댓글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웨스 앤더슨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시티즌4 저희가 방송했는데 나중에 감상하신 다음에 들으시겠다고, 그리고 녹터널 애니멀스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 중인데 저희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직 저희 보지 못해갖고 네, 나중에 본 다음에 천천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체인스모크 님이 일본 영화 납비 리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감상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들 각자 본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본 영화 중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품이라면, 네, 더 라스트 랩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1924년에 나온 무르나오의 작품인데, 음. 무르나오는 선라이즈로 유명한 감독이죠. 이거는 이 사람의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호텔에서 도어맨으로 일하는 노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풍채도 당당한 편이고 나는 그 호텔에서 오래 재직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데 상관에게 밉보여서 잘리게 됩니다. 아이고,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되고 자신은 허드렛 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집으로 들어갈 때는 잘렸다는 얘기 하기 민망하니까 도어맨의 제복을 훔쳐 입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도시락을 갖다 주러 온 친척 아주머니에게 좌천당했다는 것을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존재 근거로 삼고 있었던 도어맨이라는 직책을 잃고 나서 보이는 반응 이런 거를 어떻게 형상화할까를 고민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몇 가지 인상 깊은 점이 있는데 일단 카메라의 활용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전진한다거나 뒤로 물러난다거나 하면서 관객이 대상 혹은 인물에게 좀 더 감정이입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든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어맨이 좌천되었다는 소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두고 고함을 쳐서 소문이 퍼지거든. 근데 말을 조자리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클로즈업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말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강조화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 소문을 내고 있다는 거를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지. 무성 영화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런 식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소리가 들리는 듯한 효과를 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주인공 역할을 맡은 사람이 상당히 연기력이 좋아서 따지고 보면 도어맨 잘린 거 그렇게 큰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 남들이 보기엔 제3자가 보기에는 허드렛의 자리 어쨌든 내준 거 아니냐. 저거 하면서 그냥 먹고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도어맨의 자리를 빼앗긴 다음에 보이는 리얼한 반응들, 엄청난 상실감, 그리고 수족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노년 퇴물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줘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무성영화 시절에 극을 이루는 내레이팅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하네요. 무성영화로서의 한계적인 표현을 어떻게 더 집중해서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영화였겠네. 그치. 아재 감성, 할배 감성인 나로서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그 정도로. 다음 작품으로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너의 이름은. 네. 저는 원래 국내에서 라라랜드가 지금 이 너의 이름은처럼 굉장히 화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굉장히 화제되는 것 같아서 좀 놀랍고 내용들이야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인터넷 상에서 굉장히 패러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감독은 신카이 마코토고 이분의 장점이라고 하면 주변 환경의 묘사, 풍경의 묘사를 통해서 서사를 전달해주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감독 중 한 명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카이 마코토 영화를 보면서 시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고요.
특히 이번 영화에서도 풍경 묘사라든지 색감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잘하는 걸 마음대로 펼치는구나 라는 느낌도 들었고 이번 작품에서 또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카메라 앵글을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초반에 음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밥통 속에서 카메라가 들어가서 상단을 비춰보는 듯한 장면, 또는 뭐 가스레인지가 켜질 때 그걸 아예 완전 밀착시켜서 보여주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미닫이 문을 아예 옆에서 앵글을 잡아줘서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 그런 식의 이제 리듬감도 부여하고, 그 외에 호소다마모루가 보여주는 그 일상에서의 빠르게 편집해 나가는 개그랄지 그런 것까지 이번 작품에 첨가가 돼 있어서 발전하는구나. 전에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밀어붙였다면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에서 1500만 명 흥행을 했잖아요. 내용 자체가 일본 사람들을 많이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2011년에 대지진이었나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내용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일본 사람들이 특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세월호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장인가? 뭐 그 사람이 뭐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사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신카이 마코토가 세월호 사건을 계속해서 보면서 세월호의 선장이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충격을 받아서 이번 영화에도 의도적으로 녹여냈다고 하더라고.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지점이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괜찮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지만 서사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너무 판타지에 기대어서 회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들은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엔딩이 전작들과 굉장히 많이 다른 엔딩이잖아요. 전작들이 비극적이었다고 할까? 이번에는 일반인스러운 엔딩이잖아. 대중들한테 공감을 살 만한.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아웃사이더 코스프레 한 느낌의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전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명작이다, 대작이다 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1922년에 나온 노스페라투라는 작품인데요. 아, 노스페라투? 네, 최초의 흡혈귀 영화죠. 그쵸. 이것도 아까 소개시켜드린 무드나오 감독의 작품인데 스토리는 잘 알려져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혼인을 하게 되는데 출장을 가게 됩니다. 남편이? 자기 동네 근처에 집을 사겠다는 오들록 백작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흡혈귀였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 흡혈귀의 성에 감금당하게 되고 오들록 백작은 관에 실려서 아내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감금되어 있는 사이에 이 지역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아내에게도 흡혈귀의 마수가 뻗쳐오죠. 뭐 대충 이런 식의 흡혈귀 이야기인데 다른 거는 접어두고 참 흡혈귀 역할을 하신 분의 연기가 상당히 출중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시체 같은 연기, 때로는 로봇에 가깝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연기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참 흡혈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흡혈귀의 그림자라든가 아니면은 사지나 치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았고 특수효과의 발전이 두드러지지 않던 시절에 만든 영화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작품으로는 일본의 거장 감독이죠. 오즈 야스지로의 유작인 꽁치의 밭을 봤습니다. 이번에 홍상수 영화를 다루려고 이 영화 저 영화 찾아보다가 봤는데 영화 자체에 특별한 굴곡이 있는 에피소드는 아닌데 이때 당시에 일본의 중년 가장들의 그런 마음들을 전체적으로 녹여낸 영화예요. 이때 당시에 그들이 원래 주류로 갖고 있었던 군대 문화랄지 음악이랄지 그런 것들은 점점 젊은이들한테 밀려나고 있고 계속 영원히 같이 살 줄만 알았던 자식들이 하나둘 시집장가를 가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중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때 당시에 그것을 굉장히 담담하게 보여주는 영화예요. 직접적으로 막 외롭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중년의 사람들과 가족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 답답한 공간을 꽉 차게 보여준다든지 그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시집을 가니까 그 답답한 공간을 허공처럼 비춰주는데 굉장히 공허하게 보이는 거지. 그 가족들이 있었을 땐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굉장히 꽉 차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었고 농담식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년의 친구 2명이 만났는데 술집 아주머니가 와갖고 한 분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죽었다고
친구들끼리 지금 부주금 모으고 있다고. 아 진짜냐고. 그랬는데 다시 나타나는 거야 그 친구가. 그래서 아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장난친 거라고. 그런 식으로 농담 쉽게 하는 거 보면서 의미 깊게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농담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진짜로 받아들여지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식의 이야기가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계속 내내 여자들의 역할이 남자들의 뒤치다거리를 하기 바쁘거든. 그 사람 남자들은 보면은 여자가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로 비춰져. 그런 것들과 비춰봤을 때 그 남자들의 농담이 우습다는 거지. 여자 없으면은 도저히 생활도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죽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농담을 던진다는 게 그런 게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아무래도 전쟁 패배의식이랄까 뭔가 공허한 감정에 대해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사람으로서는 공감하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벽을 치는 마음으로 영화를 봐가지고 그렇게 막 와닿고 그럴 수가 없더라고. 영화는 영화고 그런 역사적 사실은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뭐 당한 입장에서 공감해주기 어렵더라고. 거기서 인상적인 장면은 술집에 자기 군 시절 부하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거기서 부하가 군함행진곡을 부른단 말이야. 맞아. 근데 군함행진곡이 전범곡이거든. 당연히 주인공은 제지시키지. 양식 있는 인물이니까. 그치. 근데 딸을 시집 보낸 다음에 이 사람이 술집에 와서 부르는 게 군함행진곡이란 말이야. 술에 존나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쟁 시절에 대한 향수, 잘못된 거라고 이미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잖아. 그리고 자신도 그걸 알고 있고. 그럼에도 좋은 날이었잖아 본인한테. 그러니까 술에 취하고 딸도 시집 가고 자기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뿌리가 나오는 거지. 그런 게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지. 그리고 그게 이 아버지의 딸에 대한 태도하고도 연결되잖아. 사실 솔직한 마음은 딸하고 그냥 같이 살고 싶은 거지. 근데 교양 있는 어른으로서 그냥 참아 넘기면서 시집 보낸 거 아니야? 본심은 아닌 거지. 그치, 본심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재밌는 거지. 상식이나 윤리의식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개인의 본질? 뭐 어쩌다 보니까 일본 영화 2개 얘기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게 되는데 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의 이름은이 굉장히 불편한 이유가 일본 문화에서는 그들이 잘못 저지른 것에 대한 것보다는 그들이 피해 입은 거에 대한 것을 더 문화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좀 더 위로받고 싶어하고 뭐 너의 이름은도 사실 그 대지진 사건과 맞물려서 영화가 어느 정도 해성을 통해서 그들이 당했던 상처들을 다시 일깨우고 그것에 대해 다시 치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잖아. 꽁치의 맛도 사실 비슷하잖아.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시절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본심은 좋은 날이었다는 거. 그런 거 보면서 불편하더라고. 이 작품이 좋고 나쁘고 뭐 영화적 예술적 가치로서 어떻게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거부감이 드는 거야 확실히. 그게 본심이었다고 하면은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줄 순 없잖아. 내가 친일파면 좋게 받아들여주겠지. 내가 뭐 박정희랑 관련돼 있으면 좋게 받아들여지겠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 일본 문화에 대해 반감을 사고 있다.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은 나는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스모크님이 낫비를 리뷰해달라고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본 영화 3편을 제가 소개하게 돼서 웃기긴 한데 뭐 오해입니다. 네. 이나중 탁구부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잖아요. 그 작가의 원작을 영화화한 겁니다. 후로야 미노루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나중 탁구부로 인해서 개그 만화가 이미지가 굳혀지기 시작해서 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시리어스 4부작을 냅니다. 낫비가 그 중에 4번째 작품이고 딱히 평가가 좋진 않았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밑바닥을 살고 있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에 서로 질투하고 행복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딱히 그렇게 대단한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도 하고 그런 식의 내용의 만화책이었어요. 영화도 거의 비슷한데 워낙 에피소드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약시켰는데 초중반까지는 꽤나 재미있습니다. 음악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인물들을 멀리서 관찰하듯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주인공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부터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달달한 분위기를 풍기다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잠자리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잡아주는데 남자 주인공의 친구가 살인마예요. 네. 이 살인마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잠자리 장면과 교차해서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교차 편집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분명해서 오, 꽤 괜찮다, 산뜻하다, 새롭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후반부부터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부산행에서 모유 수유하던 듯한 그런 수준의 심파국으로 빠져버려가지고 설마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설마 그렇더라고.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웠고 혹시나 체인스모크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을 잡아서 소개시켜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정도로 그들 각 잡은 영화는 마치도록 하고 메트로폴리스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